고요한 밤, TK타워의 50층 로비는 싸늘한 소독약 냄새와 이탈리아산 대리석의 냉기로 가득 찼다. 강지우는 낡고 삐걱거리는 청소 카트를 밀며 무심한 표정으로 광활한 복도를 나아갔다. 그녀의 낡은 작업화가 바닥에 스치는 소리는 거대한 공간 속에서 거의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감은 그 소리보다 더 미미했다. 적어도 TK그룹의 임직원들에게는 그랬다. 그들에게 강지윤이라는 존재는 투명 인간 혹은 제때 치워지지 않은 바닥의 얼룩과도 같았다. 하지만 지윤은 바로 그 무관심을 자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방패로 삼았다. 그녀의 눈은 언제나 겸손하게 바닥을 향해 있었지만 그녀의 시야는 로비에 새로 설치된 안면 인식 스피드 게이트, 경비원들의 정확한 교대 시간, 그리고 방금 전 비상계단으로 황급히 사라진 두 남자의 잔상까지 훑고 있었다. 그때 총 12대의 엘리베이터 중 오직 회장 일가만이 사용하는 황금색 전용 엘리베이터 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네이비 슈트를 입은 이민혁이 걸어 나왔다. TK그룹의 황태자이자 전략기획실 본부장. 그의 얼굴에는 거만함과 피로감이 뒤엉켜 있었다. 그는 귀에 꽂힌 블루투스 이어셋에 대고 날카롭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깟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 당신들, 내가 월급 주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당장 싹 다 엎어버려. 내일 아침 내 책상 위에 완벽한 보고서가 올라와 있지 않으면 전부 각오해. 그의 목소리에는 상대방을 얼어붙게 만드는 권위가 실려 있었다. 그는 통화를 하면서도 지윤이 있는 방향은 쳐다보지도 않고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똑바로 걸어왔다. 지윤은 본능적으로 카트 뒤로 몸을 살짝 숨기며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다. 그녀의 임무는 눈에 띄지 않는 것, 관찰하되 관찰당하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민혁은 그녀를 발견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낡은 청소 카트가 자신의 고귀한 진로를 방해한다는 사실을 인지했다. 그는 통화를 끊지도 않은 채 경멸과 짜증이 뒤섞인 눈빛으로 지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이봐, 아줌마, 거기서 뭐해? 길 막잖아. 비켜. 그의 목소리는 춥고 날카로웠다. 아줌마. 지윤은 이제 겨우 30 초반이었지만 그에게는 그저 나이든 청소부일 뿐이었다. 지윤은 어떤 대꾸도 하지 않고 황급히 카트를 옆으로 힘껏 밀었다. 낡은 바퀴가 대리석 바닥에 거슬리는 마찰음을 냈다. 그녀의 고개 숙인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귓가에 머리카락으로 교묘하게 가려진 초소형 통신 수신기는 이민혁의 통화 내용을 빠짐없이 녹음하고 있었다. 싹 다 엎어버려라는 단어, 내일 아침까지라는 기한. 그것은 단순한 업무 지시가 아니었다. 방금 전 비상계단으로 사라진 두 남자가 은밀하게 주고받던 서류 봉투의 두께와 이민혁의 분노가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고 있었다. 이민혁은 그녀가 비켜선 길을 지나가다 말고 갑자기 걸음을 멈췄다. 그리고는 일부러 어깨로 청소 카트를 강하게 툭 쳤다. 그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몰랐을 것이다. 그저 자신의 스트레스를 풀 대상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혹은 자신의 절대적인 권력을 확인하고 싶었을지도. 카트 위에 위태롭게 쌓여있던 세제통들과 소독약 병들이 와르르 바닥으로 쏟아졌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독한 화학약품 냄새가 최고급 방향제가 뿌려진 로비에 역겹게 퍼져나갔다. 이민혁은 인상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섰다. 즉, 일머리하고는 이것들 당장 치워. 내 구두에 튀면 책임질 거야? 어디서 이런 것들만 골라 뽑아놨는지. 그는 사과 한마디 없이 명령했다. 마치 고급 카펫에 오줌을 싼 애완견을 꾸짖는 듯한 태도였다. 지유는 그 순간 이를 악물었다. 분노가 뜨거운 용암처럼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랐다.
그녀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낡은 작업복이 아니었다면 당장 저 오만한 얼굴에 주먹을 날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훈련된 요원이었다.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곧 임무의 실패를 의미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허리를 90도로 굽혔다. 죄송합니다, 본부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바로 치우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평탄했고 심지어 살짝 떨리는 것처럼 들렸다. 이민혁은 그런 그녀의 완벽한 복종, 공포에 질린 듯한 태도가 마음에 든다는 듯이 흥하고 코웃음을 쳤다. 그는 자신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구두가 더러워질까 조심하며 쏟아진 액체를 피해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의 구두 소리가 로비에서 완전히 멀어질 때까지 지우는 엎드린 자세를 유지했다. 이민혁이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지우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순종적이고 겁에 질린 청소부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차갑고 날카로운 분석가의 눈빛이었다. 그녀는 쏟아진 세제를 닦아내는 척하며 민혁이 만졌던 엘리베이터 버튼의 지문을 채취할 각도를 계산하고 그가 실수로 떨어뜨린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버린 것인지 모를 영수증을 재빨리 확보했다. 영수증은 강남의 최고급 룸살롱에서 어젯밤 법인카드로 결제된 내역이었다. 금액은 정확히 2천만 원. 그리고 그 영수증에는 희미하게 다른 이름이 찍혀 있었다. 현직 검찰 고위 간부의 이름이었다. 지우는 그것을 특수 코팅된 장갑 안으로 밀어 넣었다. 그녀는 손목시계 형태의 특수 장비를 슬쩍 조작했다. 시계 화면에는 청소라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위성 통신 장비였다. 에코, 타겟 1, 이민혁과 23시 40분 접촉, 고의적 모욕 및 물리적 방해 발생, 감정 통제 양호. 그녀는 담담하게 상황을 보고했다. 추가 증거 확보. 지, 5구역 룸살롱 영수증, 결제액 2천만 원, 타겟, 292 검사, 이름 확인. B, 2구역 서류 접선 영상과 교차 분석 요망, 영상 및 음성 데이터 전송. 그녀의 목소리는 로비의 미세한 공기청정기 소음 속에 묻혔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유닛 K의 지하 벙커, 둥지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그녀의 보고를 받은 팀장이 마이크에 대고 말했다. 수신 양호, 에코,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타겟 1의 심리 상태가 불안정한 것으로 보인다. 자극하지 마. 지우는 알겠다는 의미로 시계의 베젤을 2번 돌렸다. 그녀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는 TK 타워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 잠입한 가장 날카로운 비수였다. 사람들은 그녀를 그저 평범한 청소부로만 보았다. 매일 밤낮으로 락스와 싸우고 남들이 버린 쓰레기를 치우는 존재. 이민혁을 포함한 TK의 모든 이들에게 그녀는 가구보다 못한 존재, 언제든 교체 가능한 소모품이었다. 그들은 그녀가 서울대 법학과를 차석으로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패스한 후 그 길을 버리고 국정원에 투신했으며 수많은 해외 공작을 성공시킨 최연소 팀장이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그리고 지금은 대통령 직속 비선 조직, 오직 국가의 암적 존재만을 제거하기 위해 만들어진 극비 태스크포스 유닛 K의 현장 총책임자라는 사실은 더더욱 몰랐다. 그녀가 강지윤이라는 가짜 신분으로 이 더러운 청소부 옷을 입은 이유는 단 하나였다. 대한민국을 좀먹는 거대한 악 TK그룹을 뿌리째 뽑아내기 위해서. TK그룹은 표면적으로는 첨단 기술과 바이오 산업을 선도하는 깨끗한 기업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그들의 주력 계열사인 TK바이오는 불치병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는 호재로 연일 주가가 폭등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정경유착과 수조 원대의 불법 비자금 조성, 그리고 임상시험 데이터 조작을 통한 거대한 주가 조작 혐의가 짙게 깔려 있었다. 지훈이 에코라는 코드네임으로
이 빌딩에 잠입한 지 벌써 6개월째였다. 그녀의 목표는 이씨 일가의 화려한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파헤치고 그들의 불법적인 부를 환수하며 그들의 만행으로 인해 고통받은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오늘 밤 이민혁의 모욕은 그녀의 결심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는 방금 자신의 무덤을 더 깊게 판 것이나 다름없었다. 지우는 쏟아진 세제와 깨진 병 조각들을 묵묵히 치웠다. 그녀의 동작은 침착하고 빈틈이 없었다. 그녀는 이 더러운 바닥을 닦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패한 곳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녀가 확보한 영수증 조각은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에 불과했다. 진짜 증거는 저 위, 이민혁과 이병철 회장이 있는 가장 높은 곳에 숨겨져 있었다. 청소를 마친 지우는 카트를 밀고 지하 3층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나는 청소부 휴게실로 향했다. 화려한 지상의 로비와는 빛과 어둠처럼 대비되는 공간이었다. 몇몇 동료 청소부들이 지친 얼굴로 낡은 소파에 기대어 컵라면을 먹거나 쪽잠을 자고 있었다. 그들은 대부분 자식들의 학자금을 벌기 위해 혹은 생계를 위해 이 험한 일을 마다하지 않는 평범한 어머니들이었다. 어머, 지윤 씨, 고생 많았네. 얼굴이 왜 이렇게 안 좋아? 중년의 청소반장인 박 여사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그녀는 이곳에서 강지윤이라는 이름의 몇 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어린 딸을 키우는 억척스러운 싱글맘으로 알려져 있었다. 이 가짜 신부는 유닉 K가 그녀를 위해 만든 가장 완벽한 보호색이었다. 누구도 이런 평범한 여자에게서 날카로운 요원의 모습을 상상하지 못했다. 지우는 애써 피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반장님. 그냥 아까 로비에서 이 본부장님이랑 마주쳤는데 제가 실수로 세제통을 쏟았어요. 박 여사는 쯧쯧 혀를 찼다. 그 인간 또 지랄했구만. 아주 제왕 노릇을 해요. 제왕 노릇을. 지윤 씨,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참는 게 이기는 거야. 알지? 지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참는 게 이기는 거. 그것이 이 선량한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참기 위해 이곳에 온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이기기 위해, 그리고 이들을 짓밟고 서 있는 저 괴물들을 끌어내리기 위해 온 것이었다. 네, 반장님. 저 잠깐 바람 좀 쐬고 올게요. 그녀는 휴게실을 나와 다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자정이 넘은 시각, TK타워가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강지윤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전략기획실이 위치한 40층으로 향했다. 휴게실을 나온 직후 그녀는 이미 복도에 설치된 CCTV의 위치와 순찰 동선을 완벽하게 파악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유령처럼 부드럽고 정확했다. 모든 CCTV의 사각지대만을 골라 이동하며 그녀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다. 40층 전략기획실 복도는 그 어떤 소리도 허용하지 않는 듯한 적막감에 휩싸여 있었다. 이민혁의 사무실은 복도 가장 안쪽 최고의 전망을 자랑하는 곳에 있었다. 문은 지문과 홍채, 그리고 지정맥 인식까지 요구하는 3중 보안 시스템으로 잠겨 있었다. 일반적인 해커라면 접근조차 불가능한 철옹성이었다. 하지만 강지윤에게는 문제될 것이 없었다. 그녀 자신이 바로 마스터 키였으니까. 그녀는 청소 도구함 가장 밑바닥에 숨겨둔 작은 금속 케이스를 꺼냈다. 그 안에는 유닉 K의 지원팀이 오직 이 임무만을 위해 개발한 특수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그녀는 로비에서 이민혁을 마주쳤을 때 그의 홍채 패턴을 스캔할 수 있는 특수 렌즈를 착용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가 만진 엘리베이터 버튼에서 채취한 지문을 기반으로 위조된 실리콘 지문 필름을 만들었다.
몇 초간의 신속하고 정밀한 조작 끝에 묵직한 강철 보안문이 삑 하는 가벼운 소리와 함께 소리 없이 열렸다. 사무실 내부는 이민혁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듯 최고급 가구들로 채워져 있었지만 차갑고 정돈되어 있었다. 인간미라고는 전혀 느껴지지 않는 공간. 하지만 지훈의 눈에는 그곳이 보이지 않는 먼지, 즉 증거들로 가득 찬 보물 창고처럼 보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그의 거대한 원목 책상 뒤 벽에 걸린 추상화 뒤에 숨겨진 개인 금고로 향했다. 이민혁은 자신의 오만함만큼이나 자신의 보안 시스템을 맹신하고 있었다. 그는 누구도 이곳을 뚫을 수 없다고 확신했을 것이다. 금고는 또다시 복잡한 비밀번호와 음성 인식을 요구했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그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와 그의 생일, 그리고 그가 광적으로 아끼는 슈퍼카의 번호 조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녀는 낮에 주차장을 청소하며 그의 지정 주차 구역과 차량 번호를 확인해 두었다. 음성 인식 또한 이민혁이 로비에서 소리쳤던 싹 다 엎어버려 라는 고압적인 목소리를 변조하여 통과했다. 딸깍. 금고문이 열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찾던 것들이 들어 있었다. 수십 개의 비밀 계좌가 적힌 장부, 그리고 TK바이오 최종 진짜라는 이름의 외장 하드 드라이브. 지우는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그녀는 초소형 카메라로 장부의 모든 페이지를 신속하게 촬영하고 외장 하드를 휴대용 복제 장치에 연결했다. 데이터의 양이 상상 이상으로 방대했다. 복제 게이지가 느리게 올라가는 것을 보며 지우는 초조함을 감추고 주변을 경계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구두 소리. 예정에 없던 순찰이었다. 지훈의 모든 감각이 곤두섰다. 그녀는 즉시 복제 장치를 분리하고 금고 문을 닫았다. 그림을 원위치시키고 모든 흔적을 지웠다. 그녀가 사무실 구석의 거대한 관엽식물 뒤로 몸을 숨기는 데 걸린 시간은 단 3초. 거의 동시에 사무실 문이 열리고 2명의 보안 팀원이 손전등을 비추며 들어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본부장님이 보안 수준을 최고로 올리라고 하셔서 꼼꼼히 확인해. 지우는 숨을 죽였다. 그녀의 심장 박동 소리가 그들에게 들릴 것만 같았다. 보안 팀원들은 사무실 내부를 대충 훑어보았다. 그들의 손전등 불빛이 지훈이 숨은 화분 바로 옆을 스쳐 지나갔다.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별일 없네. 괜히 유난이야. 가자. 그들은 이민혁의 예민함을 투덜거리며 사무실을 나갔다. 문이 다시 잠기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1분간 미동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그들이 완전히 멀어진 것을 확인한 후에야 화분 뒤에서 나왔다. 그녀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이민혁이 그녀를 모욕한 후 내린 보안 강화 지시가 하마터면 모든 것을 망칠 뻔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청소부로 취급했지만 동시에 그의 짐승 같은 직감이 무언가 이질적인 것을 감지했을지도 모른다. 그의 오만함이 잠시 흔들린 것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지우는 다시 금고를 열고 데이터 복제를 재개했다. 이번에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새벽 4시 다음 청소팀이 들어오기 전까지 모든 것을 끝내야 했다. TK바이오 임상시험 결과 원본이라는 폴더가 열리는 순간 지우는 참혹함에 잠시 눈을 감아야 했다. 언론에 공개된 성공적인 결과와 달리 원본 데이터는 끔찍한 부작용과 은폐된 사망 사례들로 가득했다. 그들은 주가를 띄우고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불치병 환자들의 마지막 희망을 담보로 끔찍한 사기를 친 것이었다. 이민혁과 이병철 회장은 그들의 피 묻은 돈으로 매일 밤 파티를 벌이고 있었다. 분노가 다시 치밀었지만 지우는 그것을 차갑게 가라앉혔다. 분노는
계획을 망칠 뿐이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냉철한 이성과 완벽한 실행뿐이었다. 마침내 데이터 복제가 완료되었다. 99.9%. 지우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아니, 원래보다 더 완벽하게 되돌려 놓았다. 자신의 지문이나 머리카락 한 올은 물론 먼지의 위치까지도 기억해 복원했다. 이민혁은 자신의 비밀 금고가 하룻밤 사이에 완벽하게 청소되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녀가 사무실을 나설 때 거대한 통유리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지우는 다시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지친 발걸음을 연기하며 TK 타워를 빠져나왔다. 새벽 첫 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피곤한 얼굴들 사이로 그녀가 섞여들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평범한 쓰레기 봉투 안에는 TK 그룹이라는 거대한 바벨탑을 일격에 무너뜨릴 수 있는 치명적인 데이터가 담겨 있었다. 이민혁은 내일 아침에도 여전히 그녀를 아줌마라고 부르며 경멸할 것이다. 그는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어젯밤 자신이 벌레처럼 짓밟고 모욕했던 그 초라한 청소부가 사실은 자신의 목줄을 쥔 사형 집행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는 그녀의 진짜 신분을 알게 되는 날, 그 오만하고 뻣뻣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다. 이제 막 거대한 심판의 서막이 올랐을 뿐이었다. 지우는 차가운 새벽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강지우는 TK 타워에서 수킬로미터 떨어진 낡은 세탁소로 위장된 유니케이의 임시 안전가옥에 도착했다. 새벽 공기가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정신은 강철처럼 맑았다. 그녀는 보안 절차에 따라 세탁소 뒷문의 비밀번호를 누르고 홍채와 지문을 스캔했다. 낡은 철문 뒤에는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보호받는 지하 벙커, 둥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지하 벙커의 공기는 지상과는 달리 서늘하고 건조했다. 수십 개의 모니터가 서울 전역의 CCTV 화면과 암호화된 통신망을 실시간으로 띄우고 있었다. 둥지의 총책임자이자 지윤의 오랜 파트너인 서진혁 팀장이 그녀를 맞이했다. 그의 눈은 밤샘 작업으로 충혈되어 있었지만 지윤이 내민 외장하드를 보는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고생했다. 에코. 예상보다 빠르군. 운이 좋았습니다. 지윤은 피곤한 기색 없이 담담하게 보고를 시작했다. 그녀는 청소부 작업복을 벗고 몸에 꼭 맞는 검은색 전술복으로 갈아입은 상태였다. 이민혁이 스스로 미끼를 물었습니다. 어젯밤 로비에서 고의적으로 나를 자극했고 그 덕분에 그의 사무실 보안 시스템을 해제할 데이터를 손쉽게 확보했습니다. 지문, 홍채, 음성 패턴까지. 그의 오만함이 가장 큰 보안 구멍입니다. 그녀는 어젯밤 확보한 모든 데이터를 메인 서버로 전송했다. 화면 가득 TK 바이오에 조작된 임상시험 데이터와 수백 개의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비자금 내역이 펼쳐졌다. 서진혁의 표정이 심각하게 굳어졌다. 이건 단순한 주가 조작이 아니야. 이건 학살이다. 이 약을 믿고 투여받은 환자들은,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사망자 명단입니다. 지윤이 또 다른 파일을 열었다. 임상시험 부적격자 관리라는 이름의 폴더였다. 그 안에는 부작용으로 사망했거나 심각한 장애를 얻은 환자들의 신상 정보가 빼곡했다. TK그룹은 이들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비밀 유지 각서를 받아내거나 혹은 아예 서류상에서 존재를 지워버렸다. 이들은 희망을 찾아왔다가 지옥을 경험했습니다. 이 개자식들. 서진혁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에코, 자네가 가져온 이 데이터는 결정적이야. 하지만 아직 부족해. 이병철 회장과 이민혁이 직접 지시했다는 증거, 그리고 그들과 결탁한 정치권의 커넥션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법정에서 그들의 변호인단은 이 모든 걸 아랫사람의 과잉 충성으로 몰아갈 테니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도 그것을 알고 있었다.
이민혁이 어젯밤 검찰 고위 간부와 접촉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로비에서 확보한 영수증입니다. 그녀가 증거물 봉투에 담아온 룸살롱 영수증을 내밀었다. 금액과 장소 그리고 참석자 이름이 명확합니다. 이 라인을 파고들면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잘했다. 서진혁이 분석팀에게 즉시 해당 인물의 동선을 추적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야 해. 이민혁의 사무실에서 확보한 장부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원본 장부는 이병철 회장의 금고에 있을 가능성이 높아. 그리고 그곳은 50층이 아니라 60층 펜트하우스에 있겠지. 60층 펜트하우스. 그곳은 이병철 회장의 개인 주거 공간이자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TK타워의 심장부였다. 청소부조차도 이 회장이 직접 고용한 전문 인력들만 출입할 수 있었다. 지훈의 현재 위장 신분으로는 그림자조차 밟을 수 없는 곳이었다. 접근 경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60층의 보안 시스템, 도면과 근무자 명단이 필요합니다. 그게 문제야. 서진혁이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60층은 완전히 독립된 네트워크를 사용해. 우리가 가진 권한으로는 50층까지가 한계다. 내부 조력자가 필요해. 그것도 아주 깊숙한 곳에 있는 사람. 바로 그때 모니터 한쪽에 새로운 분석 결과가 떠올랐다. 박선우 재무이사. 최근 3년간 의심스러운 자금 이체 내역 12건, 총액 30억 원. 수신자는 스위스 비밀 계좌. 박선우, 이 사람인가? 지훈이 모니터를 응시했다. 박선우 이사는 TK그룹의 창립 멤버는 아니었지만 뛰어난 능력으로 초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이었다. 그는 이병철 회장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이 데이터는 그가 회사의 돈을 횡령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아니, 잠깐. 지훈이 데이터를 더 깊이 분석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듯 빠르게 움직였다. 이체 시점이 이상합니다. 정확히 3개월에 한 번씩 같은 날짜에 이체됐습니다. 금액도 정확히 2억 5천만 원. 이건 횡령이 아니에요. 이건 협박입니다. 그녀가 박선우의 개인 신상 정보를 검색했다. 여기 있다. 지훈이 화면을 확대했다. 박선우의 8살짜리 아들, 희귀 심장 질환을 앓고 있었고 현재 미국에서 최고 수준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 병원비는 천문학적인 액수였다. TK 바이오가 이 아이의 치료비를 대납해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합법적인 복지 혜택이 아니죠. 이병철 회장이 박선우를 묶어두는 족쇄입니다. 서진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을 볼모로 잡고 그를 자신들의 더러운 돈 세탁에 이용하고 있는 거군. 박선우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아들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일 거야. 지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의 내부 조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악마와 거래했지만 동시에 누구보다 이 씨 일가를 증오하고 있을 겁니다. 접근은 어떻게 할 거지? 그는 TK의 핵심 중의 핵심이야. 청소부가 그에게 말을 거는 것조차 불가능해. 서진혁이 우려를 표했다. 지훈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에게는 청소부 강지훈이 아니라 그의 비밀을 아는 또 다른 유령이 접근해야 합니다. 그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녀의 두뇌는 TK타워의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치밀하게 움직였다. 다음 날 저녁, 지훈은 다시 청소부의 모습으로 TK타워에 들어섰다. 어젯밤의 소동에도 불구하고 로비는 언제나처럼 평온했다. 이민혁은 아직 출근하지 않은 듯했다. 지훈은 평소와 다름없이 묵묵히 자신의 구역을 청소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과 귀는 평소보다 몇 배는 더 예민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그녀는 박선우 이사가 야근을 한다는 정보를 입수했. 밤 10시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시간. 지우는 청소 카트를 밀고 재무팀이 있는 35층으로 향했다. 복도는 어둡고 조용했다. 오직 박선우 이사의 사무실에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지우는 일부러 그의 사무실 앞을 청소하는 척하며 상황을 살폈다. 박선우는 책상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절망과 피로로 창백했다. 지우는 카트에 숨겨둔 초소형 통신 장치를 꺼내 그의 사무실 문틈 가장 가까운 곳 CCTV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화분 뒤에 몰래 설치했다. 그리고는 낡은 업무용 휴대폰으로 그에게 익명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아드님의 심장 수술은 잘 되어갑니까? 미국 병원비가 만만치 않을 텐데요. 사무실 안에서 띵하는 문자 수신음이 들리고 잠시 후 박선우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는 소리가 들렸다. 지우는 이미 카트를 밀고 복도 모퉁이를 돌아선 후였다. 그녀는 이어폰을 통해 사무실 안의 소리를 들었다. 박선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거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포기하고 주저앉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서 왔는지, 심지어 이민혁이 자신을 떠보는 것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어 극도의 공포에 휩싸인 듯했다. 지우는 그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기로 했다. 압박은 천천히 그리고 정확하게 가해야 했다. 그녀는 다시 자신의 청소 구역으로 돌아갔다. 오늘은 이민혁이 평소보다 늦게 출근했다. 그는 어젯밤 과음이라도 한 듯 안색이 좋지 않았고 평소보다 더 신경질적이었다. 그는 로비를 지나가다 지훈을 발견하자 또다시 경멸의 눈빛을 보냈다. 아직도 여기서 일하네. 낯짝도 두꺼워라. 어제 쏟은 세제 냄새가 아직도 나는 것 같잖아. 그는 코를 막는 신용을 하며 그녀를 모욕했다. 지우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의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놓치지 않았다. 어제는 없었던 새로운 패턴의 잠금 장치가 달린 가방이었다. 보안을 강화하라는 지시가 이런 식으로도 나타나는 모양이었다. 이민혁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며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박 이사? 오늘 아침 보고서 말이야. 숫자가 하나 안 맞잖아. 똑바로 안 해. 당신 아들 생각해서 내가 이만큼 봐주는 거 몰라? 마지막 기회야. 오늘 밤까지 완벽하게 맞춰놔. 아니면, 알지? 그의 목소리에는 박선우의 목숨줄을 쥔 자의 잔인한 여유가 묻어났다. 지우는 모든 것을 들었다. 이민혁이 박선우를 압박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이것은 기회였다. 박선우는 지금 절벽 끝에 몰려 있었다. 지우는 그에게 손을 내밀어야 했다. 썩은 동아줄이 아닌 진짜 구명줄을. 그녀는 다시 35층으로 향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다. 이민혁이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 비상계단 쪽으로 걸어간 것이다. 그리고 그는 비상계단 문 앞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있었다. 어제 지훈이 보았던 바로 그 남자들이었다. 그들은 이민혁에게 또 다른 서류 봉투를 건넸다. 이민혁은 봉투를 받아 가방에 넣고는 만족스러운 듯 웃었다. 지훈은 그들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해 더 가까이 다가가려 했다. 그녀는 청소 카트를 밀며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이민혁의 감각은 짐승처럼 날카로웠다. 거기 누구야? 그가 소리쳤다. 지우는 심장이 멎는 듯 했지만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아, 본부장님, 복도 청소 중이었습니다. 이민혁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는 의심스럽다는 듯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청소? 이 시간에? 내 구역은 여기가 아니잖아.
넌 50층 로비 담당 아니었어? 그의 기억력은 비상했다. 그는 청소부의 얼굴 따위는 기억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영역에 대한 통제력은 병적일 정도였다. 오늘은 박 반장님이 이쪽도 봐달라고 하셔서 지우는 미리 준비해둔 변명을 둘러댔다. 하지만 이민혁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그는 지윤에게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의 눈은 그녀의 얼굴이 아니라 그녀가 밀고 있는 청소 카트를 샅샅이 훑고 있었다. 그 카트, 열어봐. 네. 지우는 순간 당황했지만 겉으로는 어쩔 줄 몰라 하는 표정을 지었다. 본부장님, 이건 그냥 쓰레기랑 걸레뿐입니다. 시끄럽고 열어보라고. 이민혁이 소리쳤다. 그는 지훈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직감한 듯했다. 만약 그가 카트 안쪽에 교묘하게 숨겨둔 특수 장비들을 발견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지훈은 일부러 손을 떨며 카트의 뚜껑을 천천히 열었다. 더러운 걸레와 쓰레기 봉투, 각종 세제통들이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다. 이민혁은 역겹다는 듯 인상을 썼지만 직접 손을 넣어 뒤지기 시작했다. 그는 더러운 걸레들을 밖으로 내던지며 카트 바닥까지 확인했다. 지우는 숨을 참았다. 장비들은 이중 바닥 아래에 숨겨져 있었다. 칫, 별거 없잖아. 이민혁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자 더욱 짜증이 난 듯 걸레를 바닥에 집어 던졌다.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 특히 내 구역에서는. 알았어? 재수 없으니까. 그는 거칠게 욕설을 내뱉고는 비상계단을 통해 사라진 남자들을 따라가지 않고 다시 엘리베이터 홀로 향했다. 지우는 바닥에 흩어진 걸레들을 주워 담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긴장이 풀린 것은 아니었다. 이민혁이 그녀를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그녀를 더 이상 투명 인간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자신의 영역을 침범한 의심스러운 청소부로 보기 시작했다. 이것은 임무의 심각한 차질을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이민혁의 오만함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는 신호이기도 했다. 그는 불안해하고 있었다.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고 믿었던 성에 보이지 않는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한 것이다. 지우는 서둘러 자리를 정리하고 박선우 이사에게 두 번째 메시지를 보냈다. 이민혁 본부장이 당신의 족쇄를 더 조이고 있군요. 아드님을 위해서라도 더 이상 끌려다니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오늘 밤 12시 지하 3층 보일러실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만나십시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그녀는 메시지를 전송하고 35층을 떠났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다. 박선우가 이 손을 잡느냐 아니면 이민혁과 함께 침몰하느냐. 그날 밤 지우는 단순한 청소부가 아니라 한 남자의 운명을 건 도박판의 딜러가 되어 있었다. 자정까지 10분 전 TK타워 지하 3층의 공기는 뜨겁고 축축했다. 거대한 보일러들이 내뿜는 열기와 낡은 배관에서 새어나오는 습기가 지훈의 작업복을 눅눅하게 만들었다. 이곳은 TK타워의 화려한 지상과는 완벽하게 단절된 2층 심장부였다. 지훈은 가장 구석진 빛이 거의 닿지 않는 배관 뒤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였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이곳에 도착해 모든 가능한 접근로와 도주로를 확인하고 도청 장치와 비상 상황을 대비한 소형 연막탄을 설치했다. 박선우 이사가 나타날 확률은 50대 50이었다. 그는 절박함에 이끌려 이곳에 올 수도 있었지만 두려움에 굴복해 이민혁에게 모든 것을 보고할 수도 있었다. 어느 쪽이든 지우는 대비가 되어 있었다. 시계의 초침이 12시를 가리켰다. 그리고 1분이 지났다. 5분이 지났다. 10분이 흘렀다. 보일러의 굉음 외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지 않았다. 지우는 초조해하지 않았다. 실망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유닛 K에서 감정 통제 훈련을 최고 점수로 이수한 요원이었다. 박선우의 부재는 그저 하나의 변수일 뿐 계획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았다. 오히려 이것은 박선우라는 인물이 아직은 자신의 아들보다 이씨 일가에 대한 공포가 더 크다는 것을 의미했다. 혹은 그가 너무나 조심성이 많아서 첫 번째 접촉 시도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을 수도 있다. 지우는 그에게 시간을 더 주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계획이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아직 모르고 있었다. 그녀가 설치한 장비들을 회수하고 보일러실을 떠나려던 순간이었다. 그녀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가 복도 저편에서 들려오는 미세한 발소리를 포착했다. 한 명이 아니었다. 최소 3명. 그들은 전투화처럼 무겁고 절제된 걸음걸이로 다가오고 있었다. 순찰 경비가 아니었다. 그들의 동선은 망설임이 없었고 목표는 정확히 이 보일러실이었다. 함정인가? 박선우가 신고했나? 지윤의 뇌가 1초에 수천 번 회전했다. 그녀는 즉시 가장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몸을 날렸다. 하지만 그들은 입구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들은 마치 지윤의 위치를 정확히 안다는 듯이 강력한 손전등 불빛으로 그녀가 숨은 배관 뒤를 정확히 비췄다. 강지윤 씨, 움직이지 마. 낯선 목소리였다. 경비팀도 이민혁의 비서실 사람도 아니었다. 그들은 TK그룹의 공식 보안팀 로고가 없는 검은색 특수복을 입고 있었다. 이병철 회장의 사병, 혹은 그가 따로 고용한 용병일 가능성이 높았다. 지우는 손을 들고 천천히 모습을 드러냈다. 저항은 무의미했다. 그들의 손에는 테이저건이 들려 있었고 이곳은 좁고 막다른 공간이었다. 무슨 일이시죠? 전 그저 닥치고 따라와. 그들은 지윤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들은 지윤의 양팔을 거칠게 붙잡아 끌고 가기 시작했다. 그녀는 저항하는 대신 그들의 손목 힘, 제압 방식 그리고 이동 경로를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직원용 비상계단을 통해 그녀를 지상 1층 로비,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위치한 중앙보안 통제실로 끌고 갔다. 통제실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이민혁이 팔짱을 낀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오만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리고 그의 옆에는 청소 반장인 박 여사가 겁에 질린 얼굴로 울먹이며 서 있었다. 통제실 중앙 테이블 위에는 지윤의 청소 카트가 완전히 해체되어 있었고 그녀의 사물함에서 가져온 낡은 가방도 열린 채 놓여 있었다. 아, 드디어 오셨나? 우리의 성실한 청소부 강지윤 씨. 이민혁이 연극배우처럼 과장된 몸짓으로 그녀를 맞이했다. 보일러실 점검은 잘하셨어? 아니면 거기서 또 뭘 훔치려고 숨어 있었던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조롱과 혐오가 담겨 있었다. 지우는 침묵했다.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였다. 그녀는 이민혁이 이 연극을 통해 무엇을 얻으려 하는지 파악해야 했다. 박 여사는 지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지윤 씨, 아니지, 말 좀 해봐.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흑흑. 본부장님, 우리 지윤 씨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뭔가 오해가. 오해. 이민혁이 박 여사의 말을 차갑게 끊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벨벳 주머니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그 안의 내용물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다. 영롱한 빛을 내는 다이아몬드 목걸이였다. 적어도 수억 원은 호가할 법한 화려하고 값비싼 물건이었다. 이게 뭔지 설명해 보시지, 박 반장. 이게 왜 이 여자의 사물함에서 나왔는지. 박 여사는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파르르 떨었다. 지우는 그제야 이민혁의 계략을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는 어제 복도에서 그녀에게 의심을 품었고 그녀가 자신의 영역을 침범했다고 판단했다. 그래서 그는 그녀를 해고하는 것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아 아예
범죄자로 만들어 사회에서 매장시키려 하고 있었다. 완벽한 함정이었다. 강지윤 씨, 이민혁이 지윤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은 뱀처럼 차갑고 끈적였다. 이 목걸이 아주 비싼 거야. 우리 어머니께서 아끼시는 거지. 어젯밤 파티가 끝나고 분실하셨는데 내가 CCTV를 싹 다 돌려봤거든. 그랬더니 어젯밤 연회장을 청소하던 내 모습이 찍혀 있더군. 아주 수상하게 말이야.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지우는 어젯밤 연회장 구역을 담당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 여사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이민혁은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증거를 조작할 수 있었다. 할 말 없어? 감히 TK 가문의 물건에 손을 대? 내까지 청소부 주제에 지우는 고개를 들고 이민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이나 당황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직 차가운 경멸만이 담겨 있었다. 본부장님, 그녀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통제실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뭐라고? 이민혁은 순간 당황했다. 그는 지윤이 무릎을 꿇고 빌거나 울부짖으며 변명할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그의 예상과 완벽하게 반대였다. 이런 유치한 연극을 꾸미기 위해 저를 이 시간까지 기다리셨습니까? 고작 이딴 가짜 다이아몬드 목걸이 하나로요. 가짜. 이민혁의 얼굴이 붉어졌다. 내년이 감히. 네,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이건 큐빅 지르코니아입니다. 그것도 아주 질이 낮은. 진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이렇게 반사하지 않죠. 게다가 이 세공 방식은 80년대 남대문에서 유행하던 스타일이군요. 회장님, 사모님의 취향이라고 하기엔 너무 저렴합니다. 통제실 안에 정적이 흘렀다. 이민혁은 물론 그를 따르던 용병들과 박 여사조차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지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제 사물함에서 이게 나왔다고 하셨습니까? 제 사물함은 TK 38번 구형 자물쇠를 쓰는 낡은 겁니다. 본부장님께서 직접 이 귀한 물건을 넣으시느라 손이 더러워지셨겠군요. 이 미친년이. 이민혁은 분노로 이성을 잃고 지훈의 뺨을 향해 손을 휘둘렀다. 하지만 그의 손이 지훈의 얼굴에 닿기 전 누군가의 묵직한 손이 그의 팔목을 붙잡았다. 지훈도 이민혁도 놀라 소리가 나는 쪽을 돌아보았다. 통제실 입구 언제부터 서 있었는지 모를 한 남자가 어둠 속에 서 있었다. 이병철 회장이었다. 시끄럽구나, 미녀가. 이병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이민혁의 광기를 순식간에 잠재웠다. 이민혁은 마치 뜨거운 것에 댄 것처럼 황급히 손을 거두고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아, 아버지, 여긴 어쩐 일로? 이병철 회장은 아들의 나약한 변명에는 관심 없다는 듯 천천히 통제실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엎드린 박 여사나 분노에 찬 아들이 아닌 처음부터 끝까지 조금의 동요도 보이지 않은 단 한 사람, 청소부 강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지윤 앞에 멈춰 섰다. 지윤은 그제야 이 거대한 성의 주인을 제대로 마주했다. 주름진 얼굴,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었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굶주린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천천히 훑어보았다. 마치 값비싼 골동품을 감정하듯이. 내 이름이 강지윤이라고 했나? 이병철 회장이 입을 열었다. 네, 지윤이 짧게 대답했다. 내 아들이 아주 재미있는 쇼를 준비했더구나. 그런데 네 생각은 좀 다른 것 같군. 저게 가짜라고? 그가
테이블 위에 목걸이를 턱짓으로 가리켰다. 네, 회장님. 지우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가짜입니다. 이병철 회장은 잠시 지훈을 바라보더니 이내 허 하는 낮은 웃음소리를 냈다. 그것은 즐거워서 내는 웃음이 아니었다. 미녀가, 네가 또 일을 그르쳤구나. 내가 사람을 처리할 때는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몇 번이나 말했느냐. 이렇게 요란하게, 그것도 이렇게 멍청한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다니. 이민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버지의 질책은 그 어떤 모욕보다 그에게 치명적이었다. 아버지, 그게 인연이 하도 수상해서 닥쳐라. 이병철 회장은 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다시 지훈을 바라보았다. 너는 청소부치고는 눈썰미가 좋구나. 그리고 배짱도. 그는 테이블 위에 목걸이를 집어들었다. 그리고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을 통제실 구석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민혁이 말이 맞다. 이건 가짜다. 내가 어젯밤 진짜는 따로 챙겨두었거든. 넌 그저 내 아들의 유치한 테스트에 걸려든 것뿐이다. 그는 상황을 순식간에 아들의 장난으로 바꿔버렸다. 하지만 이병철 회장이 말을 이었다. 내 대처는 아주 인상 깊었다. 강지훈 씨, TK는 너 같은 인재를 청소부로만 쓰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그의 눈빛이 의미심장하게 빛났다. 내일 아침부터는 60층으로 출근하도록 해라. 지훈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60층, 이병철 회장의 펜트하우스, TK타워의 심장부. 그녀는 이민혁의 함정은 피했지만 그보다 더 교활하고 위험한 이병철의 영역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게 된 것이다. 이것은 승진이 아니었다. 이것은 사자의 굴로 들어가는 초대장이었다. 이민혁은 그녀를 쫓아내려 했지만 이병철은 그녀를 곁에 두고 감시하며 이용하려 하고 있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TK타워 60층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지상과 완전히 달랐다. 인공적으로 제어되는 완벽한 온도와 습도, 그리고 1초도 쉬지 않고 공기 중에 분사되는 값비싼 맞춤형 아로마 향기. 하지만 강지윤에게 이곳은 그 어떤 지하 보일러실보다 더 숨막히는 공간이었다. 이병철 회장의 개인 영역인 이곳은 궁전이라기보다는 모든 것이 감시당하는 거대한 유리 감옥에 가까웠다. 이곳의 청소부는 지훈 한 명이 아니었다. 그녀를 포함해 총 3명의 전담 직원이 있었지만 그들은 서로 말 한마디 섞지 않았다. 그들의 움직임은 로봇처럼 정확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지훈은 첫날부터 깨달았다. 저들은 청소부가 아니라 이병철 회장이 심어놓은 감시자들이었다. 그녀의 승진은 이민혁의 함정보다 더 교활하고 치명적인 이병철의 덫이었다. 그녀의 행동 반경은 펜트하우스 내부로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35층 재무팀 복도를 청소할 수도, 지하 주차장에서 박선우 이사를 기다릴 수도 없었다. 이병철은 그녀를 자신의 발밑에 둠으로써 그녀가 외부와 접촉할 모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 했다. 그는 그녀의 배짱과 눈썰미를 테스트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를 위험 요소로 분류하고 통제하기 시작한 것이다. 지우는 이병철의 거대한 서재를 닦는 척하며 생각에 잠겼다. 통유리창 밖으로 서울 시내가 개미처럼 작게 보였다. 이 높이에서는 그 어떤 비명도 들리지 않을 터였다. 박선우 이사, 그가 유일한 돌파구였다. 이민혁의 함정 수사로 인해 중단되었던 계획을 다시 실행해야 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 감옥 안에서 수십 개의 눈이 자신을 지켜보는 상황에서 그녀에게는 유닉 K와의 비상통신 수단이 딱 하나 남아 있었다. 펜트하우스 가장 안쪽 손님용 욕실에 환풍구 내부에 설치된 초소형 중계기였다.
그녀가 60층으로 배정받은 첫날 모든 위험을 무릅쓰고 설치한 것이었다. 그녀는 욕실 청소를 핑계로 하루에 단 3분 그곳에서 둥지와 교신할 수 있었다. 에코, 상황 보고. 서진혁 팀장의 목소리가 미세한 잡음과 함께 들려왔다. 지우는 환풍구 덮개를 교묘하게 닦는 척하며 속삭였다. 사자, 굴 한가운데다. 이병철이 나를 감시하고 있다. 박선우 이사와의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 그의 현재 동선과 심리 상태 분석 자료가 필요하다. 박선우는 지금 최악의 상황이야. 서진혁의 목소리가 심각해졌다. 이민혁이 그를 완전히 코너로 몰고 있어. 어제 자네와의 접선 시도가 불발된 후 그가 이민혁에게 보고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지금 그는 패닉 상태일 거다. 그리고 오늘 밤 이민혁이 그에게 마지막 장부 정리를 지시했다는 첩보가 들어왔다. 마지막 장부 정리. 그것은 모든 증거 인멸을 의미했다. 박선우는 그 일만 마치면 토사구팽당할 가능성이 높았다. 지윤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그가 퇴근하는 시간을 정확히 알려줘. 오늘 밤 어떻게든 그와 접촉한다. 그녀는 결단을 내렸다. 60층의 감시망을 뚫고 나갈 단 한 번의 기회를 만들어야 했다. 서진혁은 잠시 침묵했다. 불가능해, 에코. 자네가 60층을 벗어나는 순간 경보가 울릴 거다. 이병철이 그걸 모를 리 없어. 그러니까 그가 눈치채지 못하게 나가야지. 지윤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박선우가 십시 정각의 지하 주차장 B2 구역을 통과한다. 그 시간에 맞춰 내가 1층 로비에 있을 수 있는 유일한 명분을 만들어줘. 그녀의 계획은 대담하고 위험했다. 60층 전담 직원들은 TK타워 본관이 아닌 펜트하우스 전용 출입구를 통해 출퇴근했다. 하지만 청소 도구는 본관 지하의 중앙 창고에서 보급받았다. 지우는 서진혁에게 중앙 창고의 재고 관리 시스템을 해킹해 60층 전용 특수 세제의 재고를 0으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밤 9시 30분 지우는 관리자의 감시하에 재고를 확인하는 척했다. 어머, 세제가 다 떨어졌네요. 이걸로는 회장님 서재 바닥을 닦을 수 없는데. 그녀는 완벽하게 순진하고 당황한 청소부의 얼굴을 했다. 감시자는 인상을 찌푸렸지만 이병철 회장의 까다로운 성격을 알기에 어쩔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중앙 창고에 가서 받아와. 30분 주지. 그 이상은 안 돼. 그녀는 보안 카드를 받아 1층으로 내려가는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30분. 그녀에게 허락된 시간은 단 30분이었다. 박선우의 퇴근 시간인 10시까지는 30분이 남아 있었다. 지우는 중앙 창고로 가지 않았다. 그녀는 1층 로비에서 내려 비상계단을 통해 곧장 지하 2층 주차장으로 향했다. 그녀의 심장이 강하게 뛰었지만 걸음걸이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었다. 지하 2층 주차장은 수십억 원짜리 슈퍼카들로 가득 차 있었다. 박선우 이사의 차는 가장 구석진 기둥 뒤 35층 재무팀 전용 구역에 있었다. 그는 아직 내려오지 않았다. 지우는 CCTV에 사각지대인 두 대의 거대한 검은색 세단 사이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기다렸다. 1분이 1시간처럼 흘러갔다. 밤 10시 정각. 저벅저벅. 피곤에 절은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박선우 이사였다. 그는 어제보다 훨씬 더 수척해진 얼굴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걸어오고 있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볼 여유조차 없어 보였다. 그가 자신의 차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는 순간 지훈이 그림자 속에서 나타나 그의 앞을 막아섰다. 박 이사님. 지훈의 낮은 목소리에 박선우는 화들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다. 그의 손에서 서류 가방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누구,
당신. 그는 지훈을 알아보고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청소부. 당신이었어. 어제 보일러실. 어제 기다렸습니다. 지훈은 그의 말을 잘랐다. 하지만 오시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오늘은 이민혁 본부장에게 마지막 보고를 올리러 가시는 길인가요? 지훈의 말에 박선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당신 대체 정체가 뭐야? 이민혁이 보낸 사람이었어. 날 테스트하는 거야. 그는 공포에 질려 횡설수설했다. 지우는 그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그녀의 눈은 연민도 분노도 아닌 오직 냉철한 이성으로 빛나고 있었다. 나는 이민혁도 이병철도 아닙니다. 나는 그들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 이사님, 당신 아들의 치료비가 TK 바이오의 불법 임상시험에서 죽어간 환자들의 피값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십니까? 박선우의 눈이 거칠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죽어간 환자들. 그 단어가 그의 마지막 남은 양심을 후벼 팠다. 그는 그저 돈 세탁에만 가담한 줄 알았다. 이것이 살인과 연관되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돼.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이사님이 더 잘 아시겠죠. 지우는 그의 흔들리는 눈을 피하지 않았다. 이민혁은 오늘 밤 당신에게 모든 장부를 인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끝내면 당신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드님과 함께 TK의 비밀을 아는 유일한 증인으로 살려둘 것 같습니까? 차가운 현실이 박선우의 머리를 강타했다. 지윤의 말이 맞았다. 그는 이용당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버려질 차례였다. 그는 절망감에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아들만은. 그래서 제가 온 겁니다. 지윤이 그의 눈앞에 작은 USB 하나를 내밀었다. 이 안에는 이민혁 본부장이 당신 몰래 당신의 아들을 감시하고 당신을 협박해온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성의입니다. 박선우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아들었다.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훈이 본론을 꺼냈다. 이병철의 펜트하우스 금고 따위가 아닙니다. 이사님 머릿속에 그리고 당신만이 접근할 수 있는 그 숨겨진 서버에 있는 진짜 장부가 필요합니다. TK가 지난 10년간 로비해온 정치인들의 명단과 검은 돈의 흐름, 그것을 제게 주십시오. 박선우는 망설였다. 그것은 자신의 목숨뿐만 아니라 아들의 목숨까지 거는 도박이었다. 만약 실패한다면, 하지만 그는 지훈의 눈을 보았다. 그곳에는 광기도 거짓도 없었다. 오직 자신과 같은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심연을 본 자의 확신만이 존재했다. 그걸 넘겨주면 당신은 내 아들을 지켜줄 수 있어? 이사님, 지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다. 그걸 넘겨주셔야 이사님이 직접 이사님의 아들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이민혁에게 이병철의 노예가 아니라 떳떳한 아버지로서요. 저는 이사님과 아드님을 증인으로 보호할 겁니다. 제 모든 것을 걸고 약속하죠. 박선우는 긴 침묵 끝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다. 아니, 그는 마지막 남은 아버지라는 이름만은 지키고 싶었다. 알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한 의지를 담아 말했다. 장부는 디지털 금고에 있습니다. 제 사무실에도 펜트하우스에도 없습니다. 오직 스위스에 있는 제3의 서버에만 존재합니다. 그는 자신의 손목시계를 풀었다. 평범해 보이는 고급 시계였지만 뒷면에는 복잡한 일련 번호가 적혀 있었다. 이것이 1차 키입니다. 그리고 비밀번호는 제 아들의 생일과 그 아이가 처음 심장 수술을 받은 날짜의 조합입니다. 그는
지훈에게 암호화된 접속 프로토콜과 2차 인증 코드를 숨가쁘게 읊었다. 이민혁의 감시를 피해 그가 오랫동안 준비해온 그만의 비상 탈출구였다. 접속은 단 한 번만 가능합니다. 10분 이상 접속이 유지되면 서버는 자동 폭파됩니다. 모든 데이터를 백업할 시간은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가져가야 합니다. 지우는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완벽하게 암기했다. 알겠습니다. 이사님은 지금 즉시 평소처럼 행동하십시오. 이민혁에게는 장부 정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하세요. 제가 모든 것을 확보하는 즉시 둥지에서 이사님과 아드님을 보호할 겁니다. 박선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지윤을 바라보았다. 당신, 대체 누구요? 지윤은 대답 대신 어둠 속으로 몸을 돌렸다. 당신의 아들을 구하고 당신의 죄를 씻을 마지막 기회라고만 해두죠. 그녀는 다시 유령처럼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그녀의 손목시계는 10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감시자에게 돌아가야 할 시간까지 15분 남짓 남아 있었다. 지우는 무사히 60층으로 복귀했다. 감시자는 늦은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봤지만 그녀가 가져온 특수세제를 확인하고는 별말 없이 돌아섰다. 지우는 다시 이병철 회장의 서재를 청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의 정신은 다른 곳에 있었다. 그녀는 박선우가 알려준 좌표, 스위스 서버의 디지털 금고를 향해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이 꺼지고 이병철 회장도 잠자리에 들었다. 지우는 마지막 청소를 핑계로 서버룸과 가장 가까운 화장실에 몸을 숨겼다. 그리고 유닉 K에서 지급받은 초소형 위성 송수신 단말기를 꺼냈다. 박선우가 알려준 프로토콜을 입력하자 모니터에 복잡한 암호 체계가 나타났다. 1차 키, 2차 인증, 그리고 아들의 생일과 수술 날짜, 접속 승인, 마침내 디지털 금고의 문이 열렸다. 지우는 숨이 멎는 듯했다. 그 안에는 지난 10년간 TK그룹이 대한민국의 고위 정치인, 검찰, 언론사 간부들에게 뿌린 천문학적인 액수의 검은 돈 내역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비자금 장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대한민국을 움직이는 그들만의 리그의 추악한 계약서였다. 지우는 데이터를 둥지로 전송하기 시작했다. 비밀의 선이 드디어 그녀의 손에 잡혔다. 디지털 금고의 접속 시간이 9분 58초를 가리키는 순간 마지막 데이터 패킷이 둥지의 서버로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 10분 0초. 지훈의 단말기 화면이 검게 변하며 스위스 서버와의 모든 연결이 영구적으로 차단되었다. 박선우 이사가 말한 대로 서버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의 무덤이 되었다. 지훈은 땀으로 축축해진 단말기를 신속하게 분해하여 환풍구 깊숙한 곳에 다시 숨겼다. 그녀의 손에는 지난 10년간 대한민국을 주무른 검은 권력의 지도가 들려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승리를 만끽할 시간이 아니었다. 이병철 회장의 펜트하우스는 그녀가 데이터를 전송하는 동안에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병철 회장은 잠들어 있지 않았다. 그는 거대한 서재에서 누군가와 격렬하게 통화하고 있었다. 무슨 소리야? 꼬리가 잡혀. 그깟 일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하고. 이병철의 고요한 분노가 방음벽을 뚫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지우는 청소 도구를 정리하는 척하며 서재 문틈으로 새어 나오는 소리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다. 당장 싹 다 덮어. 그자가 입을 열면 우리, 아니, 당신 목부터 날아갈 거라는 걸 명심해. 새벽에 걸려온 다급한 전화, 박선우가 넘긴 장부에 적혀있던 최고위급 검찰 간부의 목소리였다. 둥지에서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서진혁 팀장이 장부를 확보하자마자 가장 약한 고리부터 압박을 시작한 것이 틀림없었다. 거대한 둑에 첫 번째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날 아침 60층의 공기는 살얼음판 같았다. 이병철 회장은 평소와 달리 이른 시간부터 펜트하우스에서 연달아 비밀 회동을 가졌다. 지훈이 장부에서 본 얼굴들, TV 뉴스에서 점잖게 국가를 논하던 고위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이 지금은 사색이 된 얼굴로 이병철의 서재를 드나들었다. 그들은 더 이상 지훈을 청소부로 인식하지도 못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에만 급급했다. 지훈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들의 찻잔을 나르고 재떨이를 비우는 투명 인간이 되어 그들의 절박한 대화 조각들을 모조리 수집했다. TK 바이오 원본 데이터가 유출됐다는 소문이 다 이민혁이 그 청소부년을 박선우 그 자식은 확실히 처리한 건가? 그들의 공포와 의심이 뒤엉켜 지훈의 귀로 흘러들어왔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모든 방문객이 떠난 후 이병철 회장과 이민혁의 정면 충돌이 벌어졌다. 지훈은 일부러 복도 끝에 거대한 화병을 닦는 척하며 서재에서 벌어지는 폭풍의 중심을 지켜보았다. 멍청한 놈. 이병철 회장의 고함 소리와 함께 값비싼 크리스털 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고작 청소부 하나 제대로 처리 못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네가 그년을 60층으로 데려오지만 않았어도. 이민혁은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아버지, 그녀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닥쳐라. 이병철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다. 그는 이미 아들의 변명에 관심이 없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이병철이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가 가진 패가 생각보다 빨리 노출됐어. 누군가 우리 뒤를 캐고 있다. 아주 깊고 치밀하게. 더 이상 여기는 안전하지 않아. 이민혁이 고개를 들었다. 그럼 엑소더스 플랜, 그걸 실행하실 겁니까? 엑소더스 플랜. 지훈의 귀가 번쩍 뜨였다. 그래, 이병철의 목소리에 결단이 실렸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스위스에 묶여있던 마지막 비자금을 움직일 때가 됐다. 내일 밤 제3국의 비공개 채널을 통해 모든 자금을 옮긴다. 그리고 우리는 이 나라를 영원히 떠난다. 하지만 아버지, 자금을 옮기려면 박선우가 필요합니다. 그놈의 망막과 지정맥 인증이 있어야. 그래. 그래서 그놈이 마지막으로 필요한 거다. 이병철의 목소리가 뱀처럼 차가워졌다. 내일 밤 자금 이체가 완료되는 즉시 박선우를 청소해라. 네가 직접. 이번에는 네가 저지른 실수를 네 손으로 직접 만회해. 그게 네가 내 아들로서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이민혁의 얼굴에 잠시 망설임이 스쳤지만 이내 잔인한 결의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아버지에게 인정받을 마지막 기회. 그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이번에는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박선우, 그리고 그 청소부년까지 제가 반드시. 그 청소부는 내가 맡는다. 이병철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 여자는 단순한 도둑고양이가 아니야. 그 여자의 눈을 봤어. 넌 그 여자의 상대가 안 돼. 그러니 넌 내 일에나 집중해. 이병철은 지훈의 위험성을 이민혁보다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다. 지훈은 심장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다. 박선우의 목숨이 경각에 달렸다. 그리고 이씨 일가의 마지막 탈출 계획이 세워졌다. 그녀는 즉시 둥지에 이 사실을 알려야 했다. D-Day는 바로 내일 밤이었다. TK그룹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리고 박선우를 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그녀는 손님용 욕실의 환풍구를 통해 이 긴급 상황을 보고했다. 에코,
엑소더스 플랜 확인. 내일 밤 12시. 장소는 그들의 오프쇼어 뱅킹을 담당하는 지지, 캐피탈의 지하 금고일 가능성이 90%다. 서진혁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그곳은 민간 군사업체가 경비를 맡고 있어. 우리 병력으로 정면 돌파는 불가능해. 정면 돌파는 필요 없습니다. 지훈이 말했다. 제가 문을 열 테니까요. 하지만 저도 여기서 나가야 합니다. 이병철이 저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박선우와 동시에 저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알고 있다. 지금 자네가 있는 60층은 완벽한 감옥이야. 어떻게 빠져나올 거지? 청소부의 방식으로.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는 통신을 끊었다. 그녀에게는 계획이 있었다. 60층의 모든 감시를 뚫고 이병철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에코로 돌아갈 계획.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 펜트하우스를 청소해야 했다. 다음 날 저녁 펜트하우스에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감돌았다. 이병철 회장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민혁을 지지 캐피탈로 보낸 뒤 자신의 서재에서 값비싼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지훈을 포함한 3명의 감시자들을 모두 불러 모았다. 오늘 밤까지가 너희의 마지막 임무다. 이병철이 입을 열었다. 오늘 밤 12시가 지나면 너희는 자유다. 보수는 너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일 것이다. 하지만 그 전까지 이 여자를 감시해라. 강지윤. 그가 지훈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다른 2명의 감시자가 지훈의 양옆에 서서 그녀의 팔을 붙잡았다. 너, 이병철이 지훈에게 다가왔다. 네가 내 아들 놈을 홀리고 내 성을 휘저어 놓았지. 네 정체가 뭐든 난 관심 없다. 하지만 내 계획을 방해하는 자는 그게 누구든 살려두지 않아. 오늘 밤 12시가 내 제삿날이 될 거다. 그의 눈은 사리로 번뜩였다. 회장님, 지윤이 묶인 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너무 늦으셨습니다. 이병철이 인상을 쓴 순간 펜트하우스의 모든 불이 일제히 꺼졌다. 완벽한 어둠. 서진혁 팀장이 TK타워의 메인 전력 시스템을 해킹한 것이다. 어둠 속에서 비상등이 켜지기도 전에 지윤의 몸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붙잡은 왼쪽 남자의 팔목 관절을 꺾어 제압하고 동시에 오른쪽 남자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2명의 감시자는 전문 요원이었지만 완전한 어둠 속에서 청소부로만 알았던 지윤의 기습적인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이 인연이. 이병철이 어둠 속에서 소리쳤다. 지윤은 그의 목소리를 향해 몸을 날리는 대신 반대편 창문을 향해 달렸다. 비상등이 붉게 켜지고 이병철은 창문 앞에 서 있는 지윤을 발견했다. 그녀는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다.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사냥개의 눈빛이었다. 어딜? 이병철이 책상 서랍에서 권총을 꺼내 그녀를 겨누었다. 회장님, 당신의 성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이 가장 믿었던 이 유리창. 이 유리창을 닦던 게 바로 접니다. 그녀는 청소 카트에 숨겨두었던 와이어 건을 꺼내 들었다. 탕! 총성이 울렸지만 지훈은 이미 몸을 날린 후였다. 60층의 강화 유리가 와이어에 매달린 특수 흡착판에 의해 박살나고 지훈의 몸은 칠흑 같은 서울의 밤하늘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바람을 가르며 수직으로 하강했다. 이병철은 망연자실한 얼굴로 깨진 유리창 너머 거미줄처럼 하강하는 그녀의 검은 실루엣을 바라볼 뿐이었다. 지훈은 50층에 비어있는 사무실 창문을 깨고 건물 안으로 다시 진입했다. 그녀는 낡은 청소부 작업복을 벗어 던졌다. 그 안에는 이미 검은색 전술복이 입혀져 있었다.
그녀는 귓속의 통신 장치를 다시 점검했다. 에코, 현장 복귀, 지지, 캐피탈. 지금 즉시 돌입한다. 박선우 이사를 확보하고 엑소더스 플랜을 저지한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완벽한 유닛 K의 현장 지휘관 에코의 목소리였다. 지지, 캐피탈의 지하 금고실은 지상에서 50m 아래 핵전쟁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된 요새였다. 이곳의 공기는 서늘하고 건조했으며 수십억 달러의 불법 자금이 오가는 곳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정적에 잠겨 있었다. 이민혁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었다. 그의 앞에는 땀으로 범벅이 된 박선우 이사가 마지막 생체 인식을 위해 스캐너에 손을 대고 있었다. 거의 다 왔어, 박 이사. 98%. 이민혁이 화면의 진행률 표시줄을 보며 만족스럽게 웃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잔인한 안도감이 묻어났다. 이것만 끝나면 당신도 나도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당신은 영원한 휴식을 얻게 되겠지. 그 노골적인 살해 위협에 박선우의 몸이 경련하듯 떨렸다. 그들 앞에 거대한 비디오 스크린에는 60층 펜트하우스 서재의 모습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깨진 유리창을 임시 방편으로 막아놓은 방에서 이병철 회장이 어두운 얼굴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와인잔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추지 못했다. 그 청소부년이 60층 창문을 깨고 뛰어내렸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았다. 99%. 이민혁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이었다.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수톤 무게의 티타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금고문이 경고음도 없이 열리기 시작했다. 이민혁과 이병철의 눈이 동시에 커졌다. 금고를 지키던 민간 군사 업체 PMC 용병들이 당황하며 무기를 겨누었다. 누구야? 접근 암호는 그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검은 연막탄이 금고 안으로 굴러들어왔다. 순식간에 시야가 차단되고 적외선 고글을 쓴 검은 전투복의 그림자들이 유령처럼 밀고 들어왔다. 유닛 K의 알파팀이었다. 지우는 그 선두에 서 있었다. 제 앞에 그녀의 차가운 명령과 함께 PMC 용병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순식 F간에 제압당했다. 그들은 훈련받은 정예 요원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다. 연기가 거치고 이민혁은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던 금고가 불과 30초 만에 낯선 군인들에 의해 점령당한 것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는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이내 TK의 황태자다운 오만함이 그의 얼굴을 되찾았다. 이봐, 당신들 미쳤어?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당장 내 변호사, 아니 검찰총장에게 전화하겠어. 스크린 속에 이병철 회장도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녀가 저자들의 지휘관을 당장.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헬멧과 방탄 고글로 얼굴을 완전히 가린 한 명의 요원이 이민혁을 지나쳐 곧장 박선우 이사에게로 다가갔기 때문이었다. 그 요원은 겁에 질린 박선우의 어깨를 붙잡고 안전하게 팀원들 뒤로 그를 보호했다. 누구냐, 너희들. 이민혁이 격분하여 소리쳤다. 내 돈에 손대면 너희 가족들까지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그는 이것이 자신을 노린 또 다른 라이벌 기업의 사주라고 생각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권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다. 그 순간 박선우를 보호하고 있던 지휘관이 천천히 몸을 돌려 이민혁을 마주 보았다. 그녀는 천천히 헬멧의 통신 마이크를 입가로 가져왔다. 이민혁 전략기획본부장. 전자 변조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에는 뼛속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냉기가 담겨 있었다. 당신의 오만함이 당신의 무덤이 될 거라고 내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그 목소리. 이민혁은 어딘가 익숙한 그 억양에 잠시 혼란스러워했다. 지휘관은 천천히 손을 들어 자신의 헬멧 잠금 장치를 풀었다.
철컥하는 소리와 함께 헬멧이 벗겨졌다. 땀과 그을음으로 얼룩졌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차갑고 날카롭게 빛나는 눈, 검게 묶어 올린 머리카락, 강지윤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낡고 더러운 청소부 작업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 그녀는 죽음과 심판을 집행하는 사신처럼 검은 전술복을 입고 서 있었다. 이민혁의 뇌는 눈앞의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그의 눈이 초점을 잃고 흔들렸다. 아, 안 돼. 말도 안 돼. 너는 청소부, 그냥 벌레 같은 아줌마. 그의 오만했던 목소리는 공포에 질린 속삭임으로 변해 있었다. 그는 자신을 모욕하던 그 경멸의 대상이 지금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중무장한 특수부대를 이끌고 왔다는 사실을 감당할 수 없었다. 스크린 너머에 이병철 회장도 숨이 멎는 듯했다. 그는 60층에서 탈출한 괴물이 자신이 벌레처럼 무시했던 바로 그 여자였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자신이 가둬두고 감시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자신이 그녀의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고 있었다는 것을. 그의 손에서 와인잔이 떨어져 박살났다. 네가 이민혁이 충격에서 벗어나자 이번에는 광기 어린 분노가 그를 사로잡았다. 내년 따위가 감히 나를, 아버지를, TK를. 그는 테이블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내가 전화 한 통이면 너 같은 것들은. 그는 미친 듯이 단축 번호를 눌렀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정계의 실세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다. 통화 중이거나 전원이 꺼져 있어. 왜 안 받아? 받으라고 이 개자식들아. 이민혁이 전화기를 집어던졌다. 지우는 그를 마치 연극을 보듯 아무런 감정 없는 눈으로 바라보았다. 소용없습니다. 이 본부장. 그녀는 알파팀의 통신병에게 고개를 짓했다. 화면, 전환에 금고실에 거대한 메인 스크린이 바뀌었다. 이씨 부자의 비자금 이체 내역이 사라지고 수십 개의 분할된 CCTV 화면이 나타났다. 그것은 둥지가 실시간으로 중계하는 대한민국 전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유닛 K의 작전 상황이었다. 한쪽 화면에서는 이민혁이 그토록 믿었던 검찰총장이 비밀 룸살롱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 나오고 있었다. 다른 화면에서는 TK 바이오의 임상시험 조작을 묵인했던 식약처 고위 간부가 자택에서 체포되고 있었다. 박선우의 장부에 적혀있던 모든 이름들, 이병철 회장이 자신의 손발이라고 불렀던 모든 권력자들이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은 당신의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지윤이 차갑게 말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느라 바쁘거든요. 당신이 스위스로 빼돌리려던 그 돈은 이제 모두 국고로 환수될 겁니다. TK 바이오의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겠죠. 이민혁은 화면과 지윤을 번갈아 보며 짐승 같은 신음소리를 냈다. 그의 세계가 무너져 내렸다. 자신이 쌓아 올린 성, 아버지가 물려준 왕국이 고작 청소부라고 무시했던 여자 하나의 손에 산산조각이 난 것이다. 어째서 나한테. 당신이 자초한 일입니다. 지윤이 그의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는 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펼쳤다. 그것은 이민혁이 로비에서 그녀에게 던졌던 2천만 원짜리 룸살롱 영수증이었다. 이것이 시작이었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오만함으로 스스로 적의 심장부에 초대장을 보낸 겁니다. 지우는 영수증을 바닥에 버리고 그 위에 군합발을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정식 체포 영장을 꺼내 들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청소부 강지윤이 아닌 대통령 직속 비밀 조직 유닛 K의 현장 총책임자 에코의 것이었다. 이민혁, TK그룹 전략기획본부장. 당신을 살인교사, 증거인멸, 불법 비자금 조성 및 주가 조작,
뇌물 공여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녀의 말이 끝남과 동시에 알파팀 요원 2명이 이민혁의 양팔을 거칠게 뒤로 꺾어 수갑을 채웠다. 이민혁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다. 아니, 저항할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모든 것이 무너졌다. 무릎 꿇어. 지훈이 낮게 명령했다. 이민혁은 이미 다리에 힘이 풀려 있었다. 그는 수갑을 찬 채 그가 그토록 격렬하고 짓밟았던 청소부 강지윤의 발 아래 차가운 금고 바닥에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다. 그의 눈에서는 분노도 공포도 아닌 오직 텅 빈 절망만이 흘러내렸다. 스크린 속의 이병철 회장은 그 모습을 끝으로 전원이 꺼진 듯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TK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GG 캐피탈의 지하 금고실은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다. 딸깍하고 수갑이 잠기는 금속성 소리만이 이민혁의 초라한 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넋이 나간 사람처럼 바닥만 바라보았다. 그의 시선은 강지윤이 군홧발로 밟고 지나간 이제는 더러워진 2천만 원짜리 영수증 조각에 머물러 있었다. 그가 벌레처럼 짓밟았던 존재가 결국 그의 모든 것을 짓밟아버린 것이다. 지윤은 그에게 더 이상 단 한순간의 시선도 주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다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알파팀은 타겟 1, 이민혁을 둥지로 압송한다. 브라보팀은 박선우 이사님을 확보, A급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즉시 가동해.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없이 냉정했다. 요원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이민혁은 비틀거리며 마치 자신이 방금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사람처럼 끌려나갔다. 지윤은 스크린 속 어둠에 잠긴 펜트하우스의 이미지를 바라보았다. 이병철 회장. 이 거대한 성의 진짜 주인이자 모든 악의 근원. 아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켜본 그는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지윤은 헬멧을 다시 착용했다. 나는 60층으로 간다. 찰리팀은 나를 엄호하고 펜트하우스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하라. 그녀는 다시 TK 타워의 전용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불과 몇 시간 전 그녀는 이곳에서 감시자들의 눈을 피해 와이어건을 준비했다. 그리고 며칠 전 그녀는 청소부의 낡은 유니폼을 입고 이민혁의 모욕을 견뎌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심판자의 자격으로 당당히 60층 버튼을 눌렀다. 엘리베이터는 그녀의 새로운 신분을 인정한 듯 소리 없이 상승했다. 60층 펜트하우스의 서재는 여전히 어두웠다. 깨진 유리창 사이로 차가운 밤바람이 들어와 값비싼 서류들을 흩날리고 있었다. 이병철 회장은 와인잔이 깨진 바닥 그 앞에 꼿꼿이 서 있었다. 그는 아들이 끌려가던 스크린이 꺼진 이후로 단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은 듯했다. 그는 지훈이 들어오는 소리를 들었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왔군. 이병철 회장이 깨진 유리창 너머의 야경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아들의 절망이나 분노와는 달랐다.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 혹은 마지막까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왕의 고집이 느껴졌다. 모든 것이 끝났나? 그것은 질문이 아닌 확인이었다. 네, 회장님. 지훈이 헬멧을 벗으며 대답했다. 땀에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었지만 그녀의 눈은 지친 기색 없이 형형했다. TK의 시대는 오늘 밤으로 끝났습니다. 그제야 이병철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는 지훈의 전술복, 그녀의 손에 들린 헬멧, 그리고 그녀 뒤를 따르는 중무장한 유닛 K 대원들을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입가에 뒤틀린 미소가 걸렸다. 청소부라. 허허허. 그는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낮게 웃었다. 내가 내 집에, 내 성에 독사를 들인 셈이로군.
아니, 독사 따위가 아니지. 처음부터 사냥개였어. 그것도 내 발목을 물어뜯을 날만 기다려온. 그는 아들처럼 소리치거나 절망하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상황을 분석하고 있었다. 내가 졌다. 그가 순순히 인정했다. 하지만 너희가 이긴 것도 아니다. 그의 눈이 다시 오만함으로 번뜩였다. 이 나라는 이병철과 TK가 없으면 단 하루도 돌아가지 않아. 너희는 곧 깨닫게 될 거다. 너희가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그리고 너희는 곧 나를 다시 찾아오게 될 거야. 이 늙은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무릎 꿇고 빌게 될 거다. 그것은 그의 마지막 허세이자 그가 평생을 믿어온 신념이었다. 지우는 그의 마지막 발악에 동요하지 않았다. 그녀는 오히려 그를 동정하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회장님. 그녀는 자신의 손목에 찬 전술 단말기를 조작했다. 서재의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다시 켜졌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뉴스가 아니었다. 그것은 둥지의 분석팀이 어젯밤 박선우의 서버에서 확보한, 그리고 강지윤이 이민혁의 금고에서 복제한 TK바이오 최종 진짜 파일의 원본 영상이었다. 화면에는 임상시험의 끔찍한 부작용으로 고통받는 환자들의 모습, 차가운 병실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는 아이들,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이 절규하는 영상이 소리 없이 재생되었다. 그리고 곧이어 음성 파일이 재생되었다. 그깟 부작용 따위 돈으로 막아, 죽으면 그냥 덮어. 주가가 얼마짜린데? 그것은 이병철 회장 자신이 보안회의에서 직접 내뱉었던 자신의 목소리였다. 박선우, 자네 아들만 소중한가? 이 약을 기다리는 사람이 수백만이야. 그중 몇 명이 죽는다고 해서 대의가 흔들려선 안 돼. 이병철의 낯빛이 처음으로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무너지는 모습에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만 자신의 추악한 목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우자 수십 년간 굳어있던 그의 얼굴 근육이 경련하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이 돈이나 권력에 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이 대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쓰레기라고 무시했던 그 목숨값에 발목이 잡힌 것이다. 당신의 아들은 돈 때문에 무릎 꿇었지만 지윤이 차갑게 말했다. 당신은 이 목소리들 때문에 무릎 꿇게 될 겁니다. 이곳 법정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법정에서, 그리고 당신이 믿지 않는 신의 법정에서. 그녀는 이병철 회장 앞으로 다가갔다. 그녀의 손에는 지지 금고에서 회수한 이씨 일가의 마지막 비자금 장부가 들려 있었다. 이병철 회장. 그녀가 서류를 그의 책상 위에 던졌다. 당신을 살인교사, 증거인멸, 특경법상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 수익, 은닉 및 밀반출,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유린한 혐의로 현 시간부로 긴급 체포합니다. 이병철은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까지도 스크린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그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이미 지윤의 발밑에서 그가 죽음으로 네몬 원혼들 앞에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며칠 후 유닛 K의 지하 취조실. 빛 한 줄기 들어오지 않는 차가운 공간. 이병철과 이민혁은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부자간에 마주 앉았다. 그러나 그들의 사이에는 차가운 철제 책상과 무표정한 강지윤이 서 있을 뿐이었다. 둘 다 값비싼 슈트가 아닌 똑같은 회색 죄수복을 입고 있었다. 이민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그는 멍하니 천장의 형광등만 바라보며 변호사가 옆에서 속삭이는 말조차 듣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자신이 경멸했던 청소부가 사실은 국가비밀요원이었다는 충격보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그저 쓸모없는 장기말로 여겼다는 배신감에
더 절망하고 있었다. 그는 로비에서 지훈을 모욕했던 그 순간을 평생을 후회하며 살게 될 것이다. 반면 이병철은 여전히 왕이었다. 비록 죄수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통제하려 들었다. 내 변호인단은 너희가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들을 모두 무효화시킬 것이다. 강지윤. 아니, 에코라고 했나? 너는 네가 한 짓을 후회하게 될 거야. 너는 국가의 영웅이 아니라 국가의 시스템을 파괴한 범죄자가 돼. 시끄럽군요. 지훈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는 두 사람 앞에 서류 뭉치를 던졌다. 그 안에는 박선우 이사가 자필로 작성한 모든 범죄 사실 자백서와 TK 바이오 피해자 가족들이 제출한 탄원서, 그리고 이민혁이 로비에서 쏟았던 세제통에서 발견된 지문 감식 결과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당신들이 쓰레기라고 불렀던 모든 것들이 당신들을 이곳으로 이끌었습니다. 지우는 먼저 이민혁을 바라보았다. 당신은 나를 아줌마라고 불렀고 벌레처럼 취급했죠. 그 말이 맞습니다. 나는 청소부입니다. 당신들처럼 더럽고 부패한 국가라는 집을 좀먹는 거대한 쓰레기들을 치우는 그런 청소부. 그리고 그녀는 이병철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당신 이병철 회장. 당신은 나를 60층에 가두고 감시하려 했죠. 당신의 가장 큰 실수는 나를 청소부로만 봤다는 겁니다. 당신은 당신의 성이 너무나 완벽해서 그곳을 매일 닦고 쓸던 사람의 눈에는 그 성의 모든 균열이 보인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그제야 이병철은 고개를 들었다. 그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50층 로비의 초라한 청소부 강지훈, 지지 금고를 급습하던 지휘관 에코, 그리고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심판하는 냉철한 요원. 그 모든 모습이 비로소 하나로 겹쳐졌다. 그는 깨달았다. 자신이 돈이나 권력 혹은 시스템에 진 것이 아님을. 그는 자신이 평생을 경멸하고 무시했던 이름조차 기억하려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 먼지에게 졌다는 것을. 네가 이겼다. 이병철이 마침내 내뱉은 한마디였다. 그 말과 함께 한평생 꼿꼿했던 그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다. 그는 책상 위로 엎드려 얼굴을 감쌌다. 그것은 육체적인 굴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이 쌓아 올린 제국이 자신이 가장 하찮게 여겼던 존재에 의해 무너졌음을 인정하는 한 오만한 왕의 완전한 영혼의 무릎꿇음이었다. TK그룹은 해체되었다. 이병철과 이민혁 부자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중형을 선고받고 그들이 평생을 쌓아 올린 부는 모두 피해자 보상 기금으로 환수되었다. 그들과 결탁했던 모든 부패한 권력자들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박선우 이사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형을 받았고 아들과 함께 새로운 신분으로 미국에서 조용한 삶을 시작할 기회를 얻었다. 그는 법정에서 모든 것을 시작한 것은 한 명의 청소부였다고 증언했지만 언론은 그것을 거대 권력에 짓눌린 자의 헛소리로 치부했다. 그리고 몇 달 후 충청남도의 한적한 시골 마을, 낡은 트럭 한 대가 비포장도로를 달려 폐공장 단지 앞에 멈춰섰다. 트럭에서 내린 사람은 구김 하나 없는 환경미화원 작업복을 입은 강지윤이었다. 그녀는 억척스러운 시골 아낙네처럼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그녀의 겉모습은 다시 강지윤이라는 평범한 이름 뒤로 숨어 있었다. 그녀의 귀 속에 꽂힌 초소형 수신기를 통해 둥지의 서진혁 팀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에코, 브리핑 시작한다. 타겟은 국내 최대 마약 카르텔의 비밀 제조 공장. 코드네임 하얀 먼지. 이번에도 청소가 좀 필요할 것 같군. 지우는 무심한 표정으로 거대한 폐공장의 녹슨 철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웠다. 알겠다, 둥지. 청소 시작하지. 그녀는 낡은 청소 카트를 밀며
어두운 공장 안으로 들어갔다. 세상은 여전히 더러웠고 치워야 할 쓰레기들은 끊임없이 생겨났다. 하지만 그녀는 그곳에 있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거대한 집을 묵묵히 청소하는 그녀. 강지윤, 아니, 코드네임 에코. 그녀의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